여보, 엄마가 위독하시대. 같이 가줄 수 있어? 오늘 설악산 가기로 했는데 내가 동호회장인데 갑자기 빠지면 안 되지. 그날 저녁 친정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산 정상에서 셀카를 찍어 올렸습니다. 30년 참고 산 며느리가 시어머니 팔순잔치에서 꺼낸 검은 상자.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6시 주방에는 벌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 계란이 지글거리는 소리, 밥솥에서 김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어우러져 하루의 시작을 알렸죠. 이연주는 57살이 되도록 이 풍경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상가? 남편 주강철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59살, 2년 전 퇴직한 이후로 주강철의 일과는 단순했죠. 등산, 친구 모임, 그리고 가끔 동호회 회식. 연주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주강철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관악산 가기로 했어. 점심은 알아서 먹고. 30년 전 결혼했을 때부터 이런 식이었습니다. 연주의 의견을 묻는 법이 없었고 당연히 연주가 알아서 해결할 거라 믿었죠.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간 병간호를 도맡아 했던 것도 연주였고 시어머니의 크고 작은 병원 일정을 챙기는 것도 연주의 몫이었습니다. 연주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목소리만은 또렷했죠. 연주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10시 예약이에요. 9시 반에 모시러 갈게요. 그래. 우리 연주가 있어서 시댁이 돌아간다니까. 정민은 바빠서 맨날 못 온다고 하는데 넌 참 착해. 정민은 큰 며느리였습니다. 55살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 일은 거의 연주에게 미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정미를 먼저 찾았습니다. 명절 용돈도 정미가 더 많이 받았고 시댁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도 큰아들 내외가 먼저였습니다. 아, 네. 어머니. 연주는 습관처럼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엔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서운함일 수도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연주는 늘 그랬듯이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냥 넘기자, 이연주. 마음속으로 되뇌며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연주는 시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정미 자랑을 늘어놓았죠. 정미가 이번에 또 해외여행 간대. 유럽인가? 부럽더라. 큰아들이 잘 벌어주니까 좋지, 뭐. 연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 번쯤은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늘 시댁 일이 우선이었고 남편은 등산 동호회 일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주강철은 이미 산에서 돌아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스포츠 중계가 흘러나왔고 거실 탁자엔 맥주캔이 놓여 있었죠. 저녁은? 아직이야. 뭐 간단한 걸로 해줘. 간단한 것 주강철에게 간단한 건 연주가 1시간씩 준비해야 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 서너 가지. 연주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주강철은 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누가 새 등산화를 샀다느니 다음 주엔 설악산을 간다느니 연주의 하루가 어땠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죠. 연주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테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연주는 거실 한 구석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강철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죠. 뜨개질 바늘이 실을 엮어가는 소리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문득 연주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 뜨개질처럼 한 코 한 코 엮어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구나. 창밖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연주는 일어나 창문을 닫을 힘조차 없었죠. 그저 담요를 더 끌어당기며 바늘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연주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아봤자 또 흐를 테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언니였죠. 연주야, 엄마 좀 이상해. 요즘 자꾸 기운이 없으시대. 언니, 병원은 가봤어? 내일 가려고. 너도 시간 되면 와볼래? 연주는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은 시어머니 친구분들 모임에 차를 대접하기로 한 날이었죠. 하지만 친정엄마가 걱정됐습니다. 알았어, 언니. 시간 맞춰서 갈게. 전화를 끊고 연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그 사이에서 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뿐이었죠. 엄마가 지금 위독하대요. 11월의 어느 아침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연주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주강철은 오늘도 어김없이 등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낭에 간식을 챙기고 등산화 끈을 조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오늘은 설악산이야. 단풍이 절정이래. 사진 좀 찍어 올게. 연주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친정 언니였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 없었습니다. 연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연주야, 엄마가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죠. 주강철이 거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엄마가 위독하시대. 같이 가줄 수 있어?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주강철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잠시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설악산 가기로 했는데 내가 동호회장인데 갑자기 빠지면 안 되지. 회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연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강철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강철은 이미 배낭을 메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엔 갈 수 있을 거야. 먼저 가 있어. 장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죠.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연주가 도착했을 때 친정엄마는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죠. 산소호흡기를 끼고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남동생은 이미 와 있었고 모두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연주가 엄마의 손을 잡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오셨나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는 없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죠. 엄마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오후 4시 친정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엄마는 연주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죠. 연주는 엄마의 차가워진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나와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주강철이 나타났습니다. 등산복 차림 그대로였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벌써 가셨어? 연주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주강철은 어색하게 연주의 어깨를 두드렸죠. 사람들 많은 데서 너무 울지 마. 사연 있어 보여. 사람은 다 떠나. 뭘 그래?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죠. 연주는 주강철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금세 준비됐습니다. 연주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고르며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죠. 젊은 시절 엄마의 환한 미소가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엄마. 연주가 시집살이로 힘들어할 때마다 토닥여주던 엄마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큰 며느리 정미와 함께 왔죠. 간단히 절을 하고는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연주야,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도 곧 갈 나이야. 시어머니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정미는 연주의 손을 잡으며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죠. 동서 힘내. 뭐 도울 거 있으면 얘기하고. 하지만 정미는 곧 시간이 없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연주는 빈소를 지키며 생각했죠.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된 딸 노릇을 했던가. 시댁에 치여 친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주강철은 조문객 응대를 핑계로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잠시 핸드폰을 확인하니 주강철의 등산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죠. 설악산 정상에서 찍은 주강철의 환한 웃음. 그 아래 달린 글. 산은 늘 위로가 됩니다. 연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엄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엄마가 떠나던 그 시각, 남편은 산 정상에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죠.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주강철은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켰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핸드폰을 보며 다음 등산 일정을 확인했죠. 연주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꺾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친정엄마의 장례를 치른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연주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죠. 엄마가 남긴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강철은 여전히 등산을 다녔고 연주의 슬픔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댁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큰 며느리 정미가 올린 글이었죠. 어머님 팔순이 이제 2달 남았네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드려야죠. 호텔 뷔페 예약할게요. 다들 한복 준비하세요. 연주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를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잔치 이야기를 하는지. 하지만 시댁에선 당연한 일이었죠. 며느리의 친정일은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주강철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엄마 팔순 준비 좀 해놔. 음식이랑 선물 같은 거 네가 좀 알아보고. 연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주강철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형님네가 주도한다면서 정작 일은 다 연주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알았어요. 연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죠. 평소 같으면 네, 여보. 제가 잘 준비할게요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언니와 남동생은 이미 와 있었죠. 옷장을 열자 엄마 특유의 향기가 났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연주는 참으며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폈죠. 서랍 한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사진 몇 장과 함께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죠. 봉투에는 우리 연주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연주야, 엄마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딸아. 내가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하는 걸 다 알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볼 때마다 안쓰러웠어. 연주야, 이제 참지 마라. 엄마는 늘 내 편이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는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연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를요. 편지 밑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죠. 조금이지만 내 이름으로 모아뒀다. 정말 힘들 때 쓰렴. 연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가 다가와 등을 토닥였죠. 연주야, 엄마가 늘 너 걱정했어. 시댁에서 고생한다고. 언니, 나 엄마한테 제대로 못해줬어. 시댁 눈치 보느라. 그게 내 잘못이야? 넌 충분히 잘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주는 엄마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참지 말라는 엄마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죠.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 정미가 와 있었습니다. 팔순잔치 준비를 논의하고 있었죠. 어머니, 이번엔 정말 근사하게 해드릴게요. 호텔도 특급으로 예약했고 한복도 맞춤으로 해드릴 거예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야. 복 받을 거야. 연주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 병간호를 3년간 했던 건 연주였고 매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것도 연주였는데 칭찬은 늘 정미가 받았죠. 연주는 음식 준비나 잘해. 내가 만든 잡채가 제일 맛있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엄마의 편지가 떠올랐죠. 이제 참지 마라.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주강철은 또 등산 동호회 모임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오늘 회식했어.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연주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제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사? 아, 그거. 처남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꼭 가야 해?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죠. 주강철은 어색한 듯 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연주는 엄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는 참 곱게 웃고 있었죠. 연주도 언젠가는 저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 있을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댁 단톡방이었죠. 정미가 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팔순 선물은 금팔찌로 했어요. 동서들은 돈으로 보태주세요. 연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주의 마음처럼 스산했죠. 그때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 팔순잔치를 마지막으로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겠다고. 연주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죠. 팔순잔치 준비 목록이라고 적은 뒤 그 밑에 또 다른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연주의 새로운 시작.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마음을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으니 이제는 달라져도 되지 않을까.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실 거라 믿으며 연주는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팔순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주는 매일같이 준비에 쫓기고 있었죠. 정미가 호텔은 예약했다고 했지만 정작 음식 준비며 선물 포장이며 자잘한 일들은 모두 연주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늘어놓았고 주강철은 여전히 무관심했죠. 그날도 연주는 시장에서 잔치 음식 재료를 사고 있었습니다. 잡채에 들어갈 당면, 전을 부칠 재료들, 떡을 맞출 떡집도 들러야 했죠. 장바구니가 무거워 어깨가 아팠지만 이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풀던 중 연주는 거실 서랍장 위에 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친정집에서 가져온 엄마의 유품 상자였죠. 그 안에는 병원 서류들과 함께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상자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영수증, 응급실 기록지, 그리고 장례식장 영수증까지. 눈물이 또 흘렀지만 연주는 참으며 서류들을 정리했죠.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연주가 케이크를 들고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때도 연주는 시댁일로 바빠서 잠깐 들렀다 가야 했었죠.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연주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주강철이 들어왔습니다. 뭐해? 저녁은? 연주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주강철은 거실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텔레비전을 켰죠. 연주가 뭘 하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주강철이 말했습니다. 참, 팔순잔치 날 나 좀 일찍 가야 해. 동호회 정기 산행이 있어서. 연주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팔순인데 산행을 가요? 아침 일찍 갔다가 점심때 오면 돼. 뭐 큰일이야? 연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30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을 더욱 단단히 했죠. 다음 날 연주는 시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팔순잔치 준비 점검차 온 거였죠. 정미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복 너무 잘 어울리세요. 분홍색이 화사해요. 정미가 아부를 떨자 시어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 우리 큰며느리 센스가 좋구나. 연주야, 넌 뭐 준비했니? 음식이랑 떡은 다 주문했어요, 어머니. 그래, 그건 내가 잘하니까. 아, 그리고 이번에 큰아들네한테 진명에 넘기려고 하는데 서류 좀 준비해줘. 연주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큰아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연준에는 30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도 말이죠. 어머니, 저희도 그동안 매일 찾아뵙고 모셨는데. 아유, 넌 그동안 시댁 도움 많이 받았잖아. 큰아들이 장손이니까 당연한 거야. 정미가 옆에서 싱긋 웃었습니다. 연주는 가슴이 턱 막혔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의 유품이 든 상자를요. 팔순잔치 전날 연주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떡도 찾아왔고 음식 재료도 손질해뒀죠. 정민은 그저 호텔에 전화 한 통하고는 자기가 다 준비했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참지 말라는 구절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죠. 그리고 상자 안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병원 기록, 장례식장 영수증, 그리고 가족 사진들. 연주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한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 적었죠. 엄마의 마지막. 주강철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는 거실로 나와 달빛 아래 앉았죠. 내일이면 시어머니 팔순잔치입니다. 그리고 연주가 결심한 날이기도 했죠. 핸드폰을 꺼내 친정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내일 잔치 끝나고 할 말이 있어. 엄마 생각이 많이 나.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연주야. 언니가 항상 내 편이야. 연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그중 가장 밝은 별이 엄마 같았습니다. 엄마, 내일 지켜봐 주세요. 딸이 용기 내볼게요.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연주는 상자를 가슴에 품고 소파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팔순잔치 당일 아침이었죠. 연주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연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연주의 손놀림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요. 주강철이 일어나 등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나 먼저 갈게. 점심때 봐. 연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만류하지도 서운해하지도 않았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주야, 일찍 와서 준비 좀 도와줘. 정민은 미용실 간다고 하네. 네, 어머니. 곧 가겠습니다. 연주는 전화를 끊고 상자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죠. 엄마의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오늘 이 옷이 다시 필요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호텔 연회장은 분홍빛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춤 한복을 입고 중앙 단상에 앉아 있었죠.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정민은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곱게 늙으셨어요. 팔순이 믿기지 않네요. 다 큰며느리 덕분이에요. 이렇게 근사하게 준비해주고. 정민은 겸손한 척하며 손을 저었지만 얼굴엔 득의양양한 표정이 가득했죠. 연주는 안쪽에서 음식이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객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빈 접시를 치우고 음료를 채워주느라 정신이 없었죠. 연주 동서, 여기 국이 좀 모자라요. 아,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연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니 몸이 저절로 움직였죠. 그런데 오늘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에 단단히 품은 결심이 있었으니까요. 12시가 되자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시어머니의 팔순을 축하하는 멘트를 읽어내려갔죠. 가족 대표로 큰아들이 나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팔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 집사람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미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죠. 연주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음식 준비며 답례품 준비며 모든 걸 연주가 했지만 공은 늘 정미가 가져갔죠. 주강철이 슬그머니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등산 끝나고 술을 마신 모양인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연주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시치미를 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배사가 이어졌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가며 시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했죠. 연주도 잔을 들었지만 입술만 가볍게 적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분들의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정미가 먼저 나갔습니다. 비싼 금팔찌를 들고 시어머니 앞에 섰죠. 어머니, 늘 건강하세요. 작은 정성입니다. 시어머니는 감격해하며 정미를 껴안았습니다. 하객들도 박수를 쳤죠. 이제 연주 차례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연주에게 쏠렸죠. 연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준비해둔 상자를 꺼냈죠. 검은색 상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팔순잔치의 검은 상자라니. 연주는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상자를 내밀었죠.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연주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안엔 제 엄마가 계십니다. 돌아가신 날 당신 아들은 등산 갔고 장례식장에선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연주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엄마의 영정 사진과 병원 서류, 그리고 장례식장 영수증이 들어 있었죠. 엄마가 위독하다고 했을 때 남편은 설악산에 갔습니다. 돌아가신 그 시각, 산 정상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연주는 주강철의 등산, 동호회 채팅방 캡처 화면을 꺼내 보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어요. 매일 찾아가서 시아버지 병수발도 했고 어머니 뒷바라지도 했죠. 그런데 집은 큰아들에게 주신다고요? 저희는 그동안 혜택만 받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미도 당황한 표정으로 연주를 바라봤죠. 주강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연주는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팔순 잘 챙겨드렸습니다. 음식도 제가 준비했고 답례품도 제가 주문했죠. 형님은 예약 전화 한 통 했을 뿐입니다. 정미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연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자를 다시 닫으며 말을 이었죠. 이걸 마지막으로 며느리 역할은 내려놓겠습니다. 엄마에게 못했던 거 이제 누구에게도 안 하려 합니다. 연주는 상자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길을 비켜줬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연주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니? 연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말을 남겼죠.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이제 큰 며느리가 잘 모실 겁니다. 연회장을 나온 연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엄마와의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약속을요. 호텔 로비를 지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강철이었죠. 연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죠. 집에서 이야기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연주는 엄마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엄마의 얼굴이 오늘따라 더 따뜻해 보였죠.
엄마, 나 잘했죠? 이제 시작이에요. 창밖으론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연주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집에 도착한 연주는 거실 탁자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였죠. 이제 곧 주강철이 들이닥칠 겁니다. 하지만 연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주강철이었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엄마 팔순잔치를 망쳐놓고. 연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망친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주강철은 거실을 서성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주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남편을 바라봤죠.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켰어. 망신이요? 제가 거짓말을 했나요? 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주강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주의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죠.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했을 텐데 오늘의 연주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팔순잔치에서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 그럼 언제 해야 하나요? 제 엄마 장례식 때요? 아, 맞다. 그때 당신은 산에 있었죠. 주강철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연주는 테이블 위에 상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죠. 이 안에 다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의 기록들. 당신이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시간이 정확히 나와 있죠. 주강철은 상자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저 이제 시댁일에서 손 떼려고 해요.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댁 단톡방도 나왔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도 명절 준비도 안 할 거예요. 큰 며느리가 하겠죠. 주강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해오던 일들을 안 하겠다니. 그때 연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연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 안 받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며느리 아니니까요. 그날 밤 주강철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거실에서 조용히 앞으로의 일들을 정리했죠. 먼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일로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죠. 놀라운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은행에 갔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통장을 새로 만들었죠.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아, 네. 이혼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권리는 찾고 싶어서요. 법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30년 동안의 기여도, 시부모 부양, 그리고 주부로서의 노동 가치까지. 연주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놀랐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포기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친정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주야, 어제 무슨 일 있었다며? 시댁에서 난리라던데. 언니, 나 이제 참지 않기로 했어. 엄마가 그러라고 했잖아. 잘했어. 언니가 항상 너 편이야. 혹시 며칠 우리 집에 있을래? 연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내 집에서 당당하게 있을 거야.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집에 돌아오니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주강철은 또 산에 간 모양이었죠. 연주는 엄마의 유품 상자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연주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죠. 많지는 않았지만 새 시작을 위한 종잣돈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연주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용실에 갔죠. 30년 동안 단정하게만 묶고 다녔던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은은한 갈색으로 염색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면서도 새로웠죠. 어머, 정말 잘 어울리세요. 10살은 젊어 보여요. 미용사의 말에 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죠. 그 다음엔 문화센터에 들렀습니다. 요가 강좌 신청을 하려고요. 처음이신가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요. 좋은 선택이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실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주강철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어? 제 머리예요. 제 맘대로 해도 되죠. 요즘 왜 이래? 정말 이상해졌어. 아니에요. 나 원래 이랬어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주강철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주는 부엌에서 간단히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죠. 더 이상 남편 입맛에 맞춰 된장찌개를 끓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미와 함께였죠. 연주는 차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죠. 너 정말 이럴 거야? 팔순잔치를 그렇게 망쳐놓고? 망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가족 앞에서 그런 망신을 주면 어떡해. 연주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어요. 시아버지 병수발도 했고 어머니 뒷바라지도 했죠. 그런데 집은 큰아들에게 주신다고요? 저희는 그동안 여기서 혜택만 봤다고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미가 옆에서 거들었죠. 그래도 동서, 이건 아니죠. 어른한테 이렇게 하면 형님도 할 말은 없을 거예요. 그동안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칭찬은 형님이 다 받았잖아요. 정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연주, 너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널 며느리로 생각해서 그동안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감히 어디서 이런 짓을. 우리 광철이가 너 같은 년 만나서 고생이다. 고생이야. 아이고, 내가 이런 망신을 다 당하고 살아야 하나. 너 같은 년은 처음 봤어. 가문의 수치야. 앞으로 우리 집안 경조사에도 얼굴 내밀지 마. 너는 이제 남이야, 남. 연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안 갈게요. 편히 가세요. 시어머니와 정미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주강철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연주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죠.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연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댁 친척들이었죠. 하나같이 연주를 비난하는 문자들이었습니다. 연주는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주강철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등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어디 가요? 엄마한테 가봐야지. 내가 저지른 일 수습해야 하잖아. 제가 저지른 일이요?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인가요? 주강철은 대답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연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30년 동안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다고. 연주는 엄마의 납골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납골당에 도착한 연주는 엄마의 위패 앞에 국화를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시작이에요. 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시원해요. 바람이 불어 국화 꽃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연주는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뜻밖의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친정 남동생 부부였죠. 누나, 괜찮아? 어제 일 들었어.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남동생의 아내가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도 맨날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말을 못했어요. 연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죠. 형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남동생 부부가 떠난 후 연주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펼쳐보는 일기장이었죠. 첫 장엔 결혼식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겠다던 다짐,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던 약속들. 연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연주의 인생 2막. 나를 위해 사는 삶의 시작. 그렇게 적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연주는 인터넷으로 여행 상품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평생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주강철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가 너 다신 안 본대. 형수님이 이제부터 다 맡아서 한다고. 그래요? 잘 됐네요. 주강철은 연주의 담담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잘 됐다고? 너 정말 정신이 있는 거야? 네, 아주 멀쩡해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정신이 맑아요. 주강철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너 이혼하고 싶은 거야? 연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아요. 당신이 변하든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든지 해야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연주는 주강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제 엄마가 돌아가시는 날 산에 간 것도, 장례식장에서 울지 말라고 한 것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은 것도. 주강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으니까요. 연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각방 쓸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강철은 여전히 등산을 다녔고 연주는 요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점점 유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요. 어느 날 정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어머니가 병원 가야 하는데 내가 시간이 안 돼서. 혹시? 저는 이제 시댁일 안 해요.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래도 그동안 계속 동서가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형님 차례예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거절이라는 걸 해본 것 같았죠. 그동안은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만 했었는데요. 연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짧아진 머리, 혈색이 돌아온 얼굴.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죠. 이연주에게.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이연주로.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엄마, 나 이제 참지 않아요. 나답게 살 거예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새로운 인생도 저 별처럼 빛날 거라 믿으며 연주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연주는 요가 매트를 펴고 명상을 하고 있었죠. 이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는 대신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지만 연주는 명상이 끝날 때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 시댁 식구들이었죠. 연주는 하나씩 지워버렸습니다. 그중 정미의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서,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인데 빨리 와. 연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더 이상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주강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셨다네요. 확인해 보세요. 1시간 후 주강철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가 쓰러졌는데도 안 온다고? 제가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의사도 아닌데. 큰 며느리가 잘 모시겠죠. 주강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연주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연주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내일 제주도 가요. 일주일 정도 있다 올 거예요. 뭐, 지금 이 상황에 여행을 간다고? 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에요. 엄마가 남겨주신 돈으로 가는 거예요. 주강철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눈빛은 단호했죠.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연주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연주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연주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 걸었죠.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핸드폰은 꺼두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펜션 주인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처음으로 혼자 여행 왔어요. 좋아 보이네요. 얼굴이 환해요. 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가벼웠으니까요. 할머니가 물었죠. 뭔가 큰 결심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57에 시작하는 게 늦었을지도 모르지만요. 늦은 게 어딨어요. 저는 70에 펜션 시작했는걸요.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연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일기를 썼죠. 제주의 첫날. 바다가 나에게 말했다. 너도 파도처럼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엄마, 나 잘하고 있죠? 일주일 동안 연주는 제주도 곳곳을 다녔습니다. 올레길을 걷고 일출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며느리나 아내로 부르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그냥 이연주로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연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집에 도착하니 주강철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엄마가 너 때문에 화병으로 입원하셨어. 그래요? 안 됐네요. 형님이 잘 간호하겠죠. 주강철은 연주의 담담한 반응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주는 캐리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죠. 아, 그리고 저 다음 달부터 일 시작해요. 친구가 하는 꽃집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뭐, 너가 무슨 일을? 왜요? 제가 일하면 안 되나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살 거예요. 며칠 후, 연주는 친정 엄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요. 엄마의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죠. 엄마, 나 이제 참지 않아요. 나한텐 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걸 찾으려고요. 사랑해요, 엄마. 오늘부턴 내가 나로 살아볼게요. 연주는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죠. 납골당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꽃집에서 일을 시작한 연주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꽃을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죠. 사장인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연주야, 너 정말 재능 있어. 이렇게 예쁘게 꽃다발 만드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 나도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주강철은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연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을 사는 게 편했죠. 어느 날 주강철이 물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네, 이렇게 살 거예요. 당신도 이제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우세요. 밥도 차려 먹고 빨래도 하고. 그게 말이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30년 동안 저는 다 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연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꽃을 만지다 보니 손에 향기가 배어 있었죠.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57의 나이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엄마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새로운 인생도 저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비록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이연주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이연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